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앞두고 한 엄마는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자동차를 오래 타고 가면 머리가 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컴페티션에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로 할 수 없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심란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려 여러 각도로 분석해보지만 지참해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들로 인해 비행기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린 딸은 친구랑 7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면서 즐거운 자동차 로드 트립이라고 흥분되어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요새같이 팬데믹 이후에는 자동차 여행이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법임에도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캘리포니아 가뭄, 공포의 하이웨이, 취직 요구 조건, 행복한 인생, 그리고 멕시코 운전 여행입니다. 지금 가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캘리포니아죠. 그런데 이번 겨울의 폭풍은 많은 양의 비를 이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저수지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에 드론이 올라가서 상공에서 찍은 이미지만 보아도 수많은 저수지 레벨이 높아진 것이 역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겨울에는 가장 최근까지 이번 주까지 12번째 대기의 강이라는 Atmospheric River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11번째 들이닥친 Atmospheric River는 많은 양의 비를 뿌렸고 산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곳곳에서 정전과 많은 흙사태도 동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군데 강의 수면 레벨이 넘쳐나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사크라멘토 리버와 멀세이드 강, 또 살리나스 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심 지역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홍수 경고가 발령되면서 또 동반하는 시속 50마일짜리 강풍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진의 도로가 막히고요. 나무가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40%의 노선이 캔슬되기까지 했습니다. 남가주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볼드윈 힐 지역에서는 머드슬라이드가 일어나면서 2대의 자동차가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들이닥친 이번 겨울 폭풍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저수지 물 레벨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라고 하는 뷰트 카운티의 오로빌 레저보어에는 지난 12월에 찍은 이미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이 저수지의 물의 레벨은 지난 1월 12일부터 이어진 것인데요. 이런 폭풍으로 인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최고 레벨까지 올라간 것이죠. 지난 12월만 해도 이 물 레벨이 최고 캐패시티 불과 29%였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는 51%로 올라갔고 현재는 80%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보면 3월 14일 평균 레벨이 71%였으니까 현재는 이것을 넘어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100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한 폴섬 레이크에서도 지난 11월 최악의 가뭄이었던 그때 당시 캐패시티가 2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0일에 이 레벨이 100%를 넘어간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흐를 정도까지 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 물을 흘려보내는 이 스필웨이를 열어가지고 아메리칸 리버로 방출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폴섬 레이크의 캐패시티는 역사적 평균인 63%에 머무르게 컨트롤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캘리포니아주, 특히 남가주의 이 물 절약 의무화가 이제는 중단되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의 700만 주민들에게 가뭄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지난 3년 동안 주정부 차원의 mandatory 물 절약 의무화가 종료된 것이죠. 이곳 남가주의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는 LA와 벤츄라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들의 응급 절약 의무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주민들과 비즈니스에게 앞으로 콜로라도 강에서 오는 물 공급이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는 습관은 지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이어진 이 대기의 강 폭풍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강우량뿐만 아니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LA 타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LA 주민들 중 67%는 물 절약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에 가뭄이 최악인 상황에서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는 본인의 집 앞마당 물 사용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물을 줄 수 있게 의무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 물 사용을 30%나 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이어진 11번, 이번 주에 12번의 대기의 강 여파로 인해서 물 공급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저수지 샌루이스 레저버어 역시 이 풀 캐패시티의 88%가 차올라 있고요. 이것을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이 캐스텍 레이크와 다른 몇 개 저수지에 저장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 부족 현상은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가주 전체에 일정한 양 물을 배당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물 사용 금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반가운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물 배당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주민들에게 물 사용하는 데 절약하는 습관은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가주에서 사용되는 물 전체의 25%는 여전히 콜로라도 강에서 공급됩니다. 그렇지만 그곳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콜로라도 강도 지난 23년 동안 가뭄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 또 이것은 기후변화로 올라간 기온 등 이유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근방의 많은 저수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앞으로 주위에 이 콜로라도 강 주위의 7개 주에 물 공급과 사용을 줄이라는 오더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콜로라도 강을 둘러싼 갈등은 물 사용의 감소는 모든 주에 해당이 되고 책임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두고 현재 이 룰이 변해야 한다는 등 치열한 법정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있었던 겨울 폭풍들로 인해서 콜로라도 강 근방 눈 레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가뭄으로 허덕거린 이 거대한 저수지들이 이 레이크 미드나 레이크 파월 같은 데 레벨이 형편없이 낮아진 상황에 이렇게 한 번에 높아진 강설량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절대 무리죠. 이런 상황이라 근방에 위치한 7개 주에서도 앞으로도 물 사용을 절약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레이크 미드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멕시코의 북쪽 지역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소스입니다. 현재 이곳의 풀 캐패시티의 고작 28%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놓고 볼 때 남가주는 여전히 물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당연히 있다는 지적이죠. 그래야 앞으로 미래의 물 사용에 좀 더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의 아뎁 올테가 보드 체어는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주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 사용의 35%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아주 심심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이 영원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가뭄의 최악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자리 잡은 절약 습관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아주 높은 고속의 도로들, 하이웨이라고도 부르고 프리웨이, 파크웨이, 지역에 따라서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요. 요새 미국 내 하이웨이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사망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 4만 6천 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했는데요. 이것은 22%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제 데이터는 실제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은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죠. 실제 사망자 숫자는 한층 더 높다는 지적이죠.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라는 NTSB 측이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현재 고속으로 운전 중에 셀폰과 여러 가지 형태의 집중을 흐트리는 distraction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운전하면서 중간에 셀폰 사용을 질병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점점 더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사망자 숫자만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천, 수만 명의 부상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런 부상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치명적인 화상 등 이 모두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고가 아니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라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셀폰 생산업계, 자동차 회사들, 또 소프트웨어 회사, 정부 관리들, 집중이 흐트러진 채 운전하는 운전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데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하이웨이에서 집중이 흐트러진 채 운전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것을 줄이는 노력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 이들은 현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Distracted Driving Coalition 단체들의 리더가 이것을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NTSB에서 나온 수치는 2020년 하이웨이 사망이 38,824명 중 3,142명은 운전 중에 셀폰으로 디스트랙트된 운전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셀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부상당한 숫자는 32만 4,65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 전문가 말에 의하면 여기서 NTSB가 내놓은 숫자는 실제 상황보다 형편없이 낮은 숫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된 숫자는 실제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현재 자동차 사고 데이터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다른 경찰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또 거기다 사고 현장에 막 가봤을 때 과연 이것이 셀폰에 의해서 디스트랙트가 돼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운전한 사람 자체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좀 주저하죠. 또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운전자나 차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도 상당수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흔히 티켓 받거나 그런 속도 위반이나 음주운전인지는 가서 보면 쉽게 분간이 되죠. 그렇지만 셀폰으로 집중이 흐트러진 채 운전에 사고를 낸 것은 절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NTSB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정확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진 정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은 공공안전보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계의 어려운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한 독립적인 그룹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67%는 운전 중에 셀폰 사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 중에 텍스팅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한 사람은 무려 80%가 넘어갔습니다. 2022년 트래블러스 보험회사가 내놓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한다는 사람은 77%였고요. 셀폰의 지도를 본다는 사람도 74%, 또 운전 중에 텍스팅을 한다는 사람은 89%이고 이메일을 보고 답한다는 사람도 56%,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업데이트한다는 사람은 27%이고 심지어 운전 중에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사람도 20%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한 회사는 운전 중에 안전을 도모하는 그룹이 추진 중인 움직임으로 실행 중인데요. 셀폰 회사들에게 운전 중에는 셀폰이나 자동차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셀폰 회사들이나 기술 회사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치는 것도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은 자동차 안에 14인치짜리 스크린을 넣고 있다. 과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볼 것인가 하고 되묻습니다. 이곳 오렌지 카운티 알리소 비에호에 위치한 노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안전한 운전을 추구하면서 운전을 하는 동안 셀폰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운전하는 동안에 어떤 소리나 노티피케이션 벨로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소리를 듣고 셀폰에 손이 가고 열어보면서 사고 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것이죠. 이 회사가 말하는 것은 기술, 테크놀로지가 현재 우리를 이런 문제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테크놀로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혼자 절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지난 1980년대에도 이 헬리콥터, 미군의 이 공군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막 나왔을 때도 파일럿들을 트레이닝하던 시절을 상상을 하면서 조종실 내 칵핏 스크린에 들어오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보는데 집중이 흐트러진 파일럿들, 이어지는 엄청나게 추락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인지능력 사이콜로지스트가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동차 안에서 셀폰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어린이들 앞에 집중만 흐트러뜨리는 캔디 가게를 열어주고 서로 죽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회사, 터치스크린,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지도, 다양한 메뉴 등을 만드는 기술 회사들이 최첨단 기술에서 창조적인 안전, 세이프티 피처들을 갖추지 않고 제품만 내놓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아무튼 운전하는 도중 셀폰 사용으로 흐트러진 집중력으로 불필요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모든 직업에는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이 학위가 요구되는 분야가 아주 많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미국 생산업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올해 연두 교서에서 대학 학위 없이도 높은 인컴을 보장하는 직업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오하이오주에 있는 새 공장에 1년의 연봉이 13만 달러가 되는 직업에 수천 명이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이 요구 조건에 대학 학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얼마 전 펜실베니아 새 민주당 주지사인 조시 셔피로가 주정부 내 수많은 직업에 4년제 학사 학위 요구 조건을 없앤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전 2달 전에는 유타주의 공화당 주지사이죠. 스펜서 칵스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학위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추세는요, 실제로 1년 전에 예전 그때 당시 메릴랜드 전 주지사였던 공화당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런 트렌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말한 이후에
알래스카 공화당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 역시 이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는 새 주지사가 선출됐는데요. 민주당 주지사인 웨스 모어 역시 현재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정부 직업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재강조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7천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인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일부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대학을 가지 않은 미국인들, 특히 남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일어난 변화로 정치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대학 진학을 크게 강조해 오면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활하는 평균, 에버리지 미국인들과 거리감이 생겼다는 이런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해오다가 이번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들을 줄줄이 보면 정치적으로 한 표를 더 얻고자 하는 이유는 절대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와 수천, 수백만 달러 광고 캠페인 등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합쳐진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용주들의 굳어진 고용 절차가 있었죠. 어떨 때는 정말 이유 없이 무조건 대학 학위를 요구하면서 높은 인컴 자리에는 미국 노동력 전체의 3분의 2를 불필요하게 선출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던 것이죠. 이제는 이런 고용주들의 굳어진 습관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직업 포지션에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가 되어 왔는데요. 마침내 이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변화가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직업을 찾는데 대학 학위가 요구되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많은 회사들이 직원 채용이 국제화되어 가고요. 또 많은 것이 자동화가 되어 가면서 미국 내 고용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공장 자리들이 자동화로 기계들에 의존하거나 해외로 나가면서 종업원들의 임무가 점점 더 사회성이 요구되는 기술이 필요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에서 2012년 사이 고차원의 사회적 인터랙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2010년도 그때 가서 더 가속화가 됐고요. 2010년에서 2016년 동안 1,000만 개가 넘는 직업이 창출됐는데 이 중에 75%가 최소한 학사 학위가 요구되었고요. 이런 것은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 결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 타이틀이 멋있는데요. Dismissed by Degre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용주 중 60%는 기술이나 경험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내용 중 또 하나는요. 수백만 개 사람을 고용은 한다는 포스팅에 대학 학위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포지션이 이전에는 학위 없는 사람들이 일하던 자리였습니다. 또 연구에 나온 것을 보면 대학 학위가 없는 종업원의 경우 학위를 가진 사람과 생산력에서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떠나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이런 턴오버 비율도 낮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는 지불하는 임금도 더 낮은 장점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위를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흑인과 라티노의 경우에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몇 배 더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말한 대로 앞에 여러 명의 주지사들과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 이전에 이런 움직임을 이미 실행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은 바로 IBM입니다. IBM은 지난 2008년 리세션 당시죠.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업원 고용 절차를 좀 더 쉽고 느슨해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IBM의 인사과 HR의 최고 오피서는 기술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 내 성인들 중 3분의 2가 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풍부한 기술자를 찾고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IBM은 2021년에 와서 미국 내 직업 포지션 중 절반은 더 이상 대학 학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절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즈 에디토리얼에 실린 내용을 보면 IBM 같은 회사 그리고 샤피로 주지사 같은 정치가들이 노동시장 고용 패턴에 대학 학위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취하하면서 대학 졸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졸업하지 않고 가능한 기회들 창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추세와 변화는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연구 결과를 보면 학위 요구에 새로운 리셋이 이루어졌다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용한다는 510만 잡 포스팅을 분석했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중간 레벨 기술 포지션의 46%, 그리고 높은 기술, 하이 스킬 포지션 중에는 37%에서 더 이상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학위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경험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결국 포지션은 결코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고용주가 학위를 요구할 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미국 내 많은 좋은 포지션이 거의 자동적으로 대학 학위가 요구되는 조건은 많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인생과 그렇지 못할 때 이런 불행한 인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연구는 장장 85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죠.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과 연결이 별로 없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가장 불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료 직원이나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크게 불행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참가한 전 세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건강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디테일 질문을 해서 다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아니고요. 전문적인 커리어 성공도 아니었고 운동이나 건강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람과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셜 피트니스를 강조하면서요. 사람과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이 바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준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외로움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커리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혼자 떨어져 고립된 채 일을 하는 상황이나 이런 직업이 많으면서요. 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과 관계가 전혀 없고 간간히 오버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들 혼자서 긴 장거리 운전을 하죠. 또 시큐리티 가드 등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홀로이 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또 기술 분야로 움직이는 현대 생활로 인해서 패키징이나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 등 일하는데 직장 동료가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소매업계 같은 곳에서는 일하는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같은 웨어하우스에 일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일에만 전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절대 혼자서 일하는 곳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주한 곳에서도 옆 사람과 서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외로움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예로 커스터머 서비스 직업을 보면요. 하루 종일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엄청나게 스트레스 안에서 삽니다. 이런 전화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한 커스터머들이나 참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루 종일 상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없고 끊어진 기분도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는 흡연이나 비만 등이 건강에 가하는 위험 이상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 안에서 사회적인 연관과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연계를 만드는 것이 건강에 좋고요. 또 외롭고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아주 간단한 대화도 좋습니다. 직장 안에서 마음에 맞는 이 동료와 간단하게 5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면 본인과 비슷한 취미 생활이나 활동을 갖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 좋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일 마치고 시간을 같이 갖는 것 정말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일을 할 때 팀으로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럴 때 참여를 꺼리고 늘 머리를 푹 묶고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2022년 갤럽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일터에서 최고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 경우 직장 내 최고 프로덕티브한 생산력이 높은 종업원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에 대해 더 높은 패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 인컴과 건강보험 등 다양한 베네핏을 비교하고 고려하는데요. 사실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 또한 중요한 일터에서 얻는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고 건강한 커리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료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함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문제에 처해 있을 경우에 과연 누구를 제일 먼저 연락할 것인가? 누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누가 웃게 만들어주는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긍정적인 관계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소셜 피트니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돈도 아니고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커리어의 최고 성취도 아니고 의미 있는 긍정적인 사람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 남쪽의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로 운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요새 같은 시기에는 조심하라고 미국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멕시코로 여행할 때 안전도에 대해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운전하고 국경을 넘을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 1월 중순이었죠. 이 오렌지 카운티의 퍼블릭 디펜더인 엘리엇 블레어 씨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로사리또 리조트에서 의문의 머리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2명의 미국인과 1명의 멕시코인이 마타모로스에서 납치된 사건도 뉴스에 올랐죠. 그런데 바하 캘리포니아 하면 유명한 것이 카보 산 루카스라고 있죠. 이곳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멕시코로 여행하는 것에 이 전체적인 안전도는 미국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멕시코 여행의 안전도를 4가지 레벨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은 Do Not Travel, 절대 가지 말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곳은 멕시코 주 중에서 이 콜리마, 게레로, 미초아칸, 시날로아, 자카테카스, 타마울리파스, 이 바로 타마울리파스가 앞에 말한 마타모로스가 속해 있는 주이죠. 그런데 앞에 말한 바하 캘리포니아는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Reconsider Travel, 다시 고려해 보라는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그 이유는 범죄와 납치, 특히 국경도시 유명한 티화나의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지역에 여행을 할 경우 가능하면 대표적인 하이웨이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널리 알려진 대로 마약 운반과 인신매매 이 운반 지름길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서요. 이런 범죄와 마약갱단 총격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것에 운 좋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없는 관광객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멕시코주는 치와와, 두랑고, 할리스코, 모렐로스, 소노라, 과나화토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 미국 국경에서 45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는 좀 덜 위험합니다. 이 덜 위험해서 이름이 이 Exercise Increased Caution, 좀 더 주의를 요망한다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런 멕시코 여행을 두고도 캐나다 정부도 캐나다 시민들이 멕시코 여행할 때 주의를 요망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정부 웹사이트에 멕시코 범죄 데이터를 시시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바하 캘리포니아가 3번째로 범죄율이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이유로 범죄의 주는 국경도시 티화나로 인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하 지역의 여행을 운전해서 간다면 미국 운전면허증에다가 멕시코 정부가 요구하는 멕시코에 해당하는 보험, liability insurance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운전하고 멕시코 내려오는데 이것을 커버하는 보험회사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보통 $10에서 $40 범위, 이 더 비싼 보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에서 $40 범위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밤에 운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운전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밤거리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은 중간중간에 가축들이 툭 나타나서 걸어 다닌다고 하면서 절대 미국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거기다 미국에 비해서 도로도 아주 좁고 단 2줄로만 상당히 긴 거리에 지속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차를 멈출 수 있는 숄더나 턴아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음주운전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고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운전 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티화나, 로사리토 비치,
엔세나다 지역에서 운전하다가 뭔가 자칫 실수를 해서 경찰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나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낼 기회를 줍니다. 그럴 때 절대 다투지 말 것을 강조하고요. 대신 적혀있는 violation을 요구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벌금 낼 것을 동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일단 넘으면 중간중간 몇백 마일에 한 번씩 경찰 체크포인트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어디 가느냐 정도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하 캘리포니아 수로까지 내려가는데 6번 정도 체크포인트를 거치는 것이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형식적인 질문이고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 상태는 미국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중간중간에 예고도 없이 비포장 도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 4-wheel 드라이브나 또는 높은 SUV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미국 여행객은 실제 숫자는 적습니다. 오히려 많은 미국 관광객들 비행기를 타고 로스카보스나 라파스, 로레토로 날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렌트카를 하는 것이 보통 보는 것인데 또 렌트카를 공항에서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돌려주는 것도 같은 곳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해서 렌트카를 돌려주는 곳이 이 리턴을 다른 곳에 한다면 가능은 한데 가격이 2배 이상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요. 거리를 킬로미터로, 마일이 아니고 킬로미터로 쓰고 그리고 가솔린도 이 갤론이 아니고 리터로 파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은 미국보다 저렴합니다. 멕시코를 가기 전에 여권을 지참하고 멕시코의 비자 기억인 이 FMM을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국경에서 멕시코 이민국 오피셜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정도 넘는 여행은 보통 $36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면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멕시코 여행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요. 자동차 운전은 더욱이 더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바로 남쪽 이웃국가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고 유명한 대도시로 가는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고 다녀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녀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새 멕시코에서 미국인이 납치되거나 살인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는 주의를 요망하는 현실입니다. 결코 모든 상황이 미국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상식적으로 어긋난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라는 생각보다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캐나다로 운전 여행하고 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란 생각도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